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에 관한 제임스 맥그리거 교수님의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 특히 정당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주의적인 리더십 원칙은 영국이죠. 영국의 자유당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국가를 이끄는 수상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의 영국의 어떤 정치적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휘그당 출신의 지도부는 그러한 원칙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격퇴했고, 그리하여 중산 계급과 노동 계급에서 점점 더 많은 투표권을 얻어감에 따라 의회의 자유당 의원들은 보수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 정책과 또한 웨스트민스터를 주무를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들은 불가피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그들에게 정당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유당 체제에 대한 도전은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급진주의적 정치인으로 변신한 조셉 챔벌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조셉 챔벌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태모니 홀에서 본뜬 코커스 시스템, 이제 그 비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코커스 시스템을 버밍햄에 도입하였는데 당시 막 성공한 체인벌린은 전국 자유연합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 체인벌린 한 게 영국의 버밍엄에서 전국 자유연합이라는 것을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자유당의 평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하나의 조직으로서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후보들을 지명하며 당에 대한 개혁안 실천을 위한 압력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벌린과 이 전국 자유연합, 이 체인벌린과 이 전국 자유연합은 일부 정치적 성공을 거두기는 했어도 이러한 자유당의 민주화 운동은 글래드스턴의 계속적인 리더십, 그리고 당을 양분시킨 아일랜드의 문제와 그리고 의회가 우위에 서는 영국 정치 전통 등과 계속 뒤얽혀 싸워야만 했으며 20세기 자유당의 위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리더십의 원칙은 종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 자체는 이 의회주의적인 리더십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부 내의 당 소속의 리더들이 당직을 맡고 있는 리더들보다 계속해서 우위에 서는 일이 불가피한 것일까? 그러니까 정부 내에 있는
이제 어떤 정부 리더십이 이 당에 속한 리더십보다 계속 한 단계 우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의회 내 당 세력이 전체 세력의 움직임을 통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는 의회 내에 있는 당의 세력이 휘그당이면 휘그당, 토리당이면 토리당 이렇게 당 전체를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에 등장한 노동당 리더십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당과는 달리 여기 자유당 이것과는 달리 이제 노동당이 영국에서 19세기에 등장했는데 이 노동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회주의적인 어떤 원칙에 따른 영국 내에서의 어떤 그 당의 통치 권한이라던가 운영, 구성, 정당 내의 리더십의 그러한 구조와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 양대 정당들이 의회 내에 진출한 일부 도당들에게 당의 하부 조직이 자신들의 정강을 보조하고 자신들이 선거에 승리하도록 이끄는 존재쯤으로 치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조소했다. 기존의 어떤 보수당과 영국 내 보수당과 자유당은 이제 의회 내에 진출한 그 당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의회에 들어가도록 아니면 정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그러한 존재로 이제 당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하였지만 이 노동당은 그렇지 않다. 이런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그들은 체인벌린과 처칠이 중앙 집권화된 권력에 반기를 들다가 실패한 것을 섭섭하게 여기는 한편 즐거워하였다 라는 것이죠. 이 체인벌린이나 이 처칠이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당 내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당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즐겼다 라고 재밌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목표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는 노동당 리더들은 그들의 운동, 그러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당이 되겠죠. 그들의 운동 목표가 민주주의를 현창하고 정부 리더들이 평당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 리더들에게 종속되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세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은 이 민주주의를 현창하는 것과 그리고 이 정당의 리더가 이 정부의 리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당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노동당에서 수립한 두 가지 주요 결정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급진적인 정치 결사들이 이 자유당 그리고 때때로는 보수당과 연대하려는 시도에 실패한 이후에 노동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이 양대 정당에서 떠나 그들 자신의 정당을 결성해야만 한다는 결정에 이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은 자유당과 보수당과 연대는 없다. 우리 스스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결정이 잘 된지 몰라도 지금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마 이런 전통에 기여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이고 기층을 대표하고 계급을 기반으로 하며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당, 말하자면 변혁운동 세력의 결성,
결성이라고 보았는데, 그 결성은 금세기가 시작될 무렵 대부분 노동계 리더들이 기본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은 보수당이나 자유당에 비하여 그들의 정당을 민주화하고 의회 내 세력에 대해 평당원의 통제를 기하하는 데 훨씬 용이하였으며, 노동당 지도부는 먼저 제야에서 활동하다가 개혁운동, 차티스트 운동, 노동조합, 협업운동, 사회주의운동 그런 것들과 같은 제야에서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 의회로 진출했는데, 그들은 결코 의회의 일부 파벌이 외현적 확장을 거듭한 산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의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야에서 먼저 많이 뛰면서 이런 정치 활동들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맥킨지라는 분은 노동당이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을 의회로 진입시키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 외의 부분으로 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한 일을 다음과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 소속 하원 의원들과 의회 내 노동당 자체가 애초부터 운동의 봉사자로 간주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의회 내 노동당이 의회 밖의 노동당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운동의 민주적 구조를 입증하는 증표라는 것이 노동당 내에서 하나의 신조가 되었다라고 맥킨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내나 의회 내에서 원 내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세력들은 전체 정당, 원 외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정당의 리더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이제 그렇게 체계를 세운 것이 이 노동당이 그런 체계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저항의 세월 동안 이 강령은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통치의 책임, 그리고 중재에 나설 필요성, 그리고 권력의 유혹 등을 겪게 마련인 수상이나 강요들을 전혀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당의 세력이 작았기 때문에 어떤 수상이나 강요들을 배출할 정도는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이 민주적으로 움직이면서 의회 내 의원들이 전체 정당의 리더들의 어떤 지시에 따르는 이러한 형태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924년과 1929년에서 1931년까지의 기간, 즉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시절에 의회 내에서의 노동당 리더들은 평당원들의 조직에 대해 자신들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러나 평당원 측의 불만이 심했음에도 당시에는 의회 리더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연립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함께 대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물론 이 노동당의 평당원들은 그것을 반대했을지라도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노동당도 이러한 연립정부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당시에 남아있던 실제와 수사 간의 대립 문제를 보면, 보수당의 수상 윈스턴 처칠과 유명한 사회주의 이론가 레스키 간의 대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윈스턴 처칠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가 레스키, 이 두 사람이 2차 대전이 맞춰질 무렵에 굉장히 대립한 그런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당에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판받아온 보수당으로서는 수년 동안 노동자 측에 대해
의회 내의 당원들에게 통제선을 두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의회 우월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당시 과도 정부를 이끌던 처칠의 뇌리에 스쳤을 때 그는 노동당의 영수 애틀리를 조처로 해서, 애틀리가 그 당시에 노동당의 당수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 회담에 자신과 동반하도록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당 중앙위원장이었던 레스키는 애틀리가 단지 옵저버로만 참석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당이 집권층의 책임을 나누어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칠이 포츠담 회담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그냥 옵저버로만 가서 이제 보기만 하지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행위에 참여하지 마라. 이건 집권당이 해야 될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지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레스키는 여기에 덧붙여 노동당은 포츠담 회담에서 결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는데, 이에 처칠은 애틀리의 회담 참석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묻고, 노동당의 당헌은 중앙위가 노동당 수상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평화협상에서의 행동을 꼬치꼬치 따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또한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을 굉장히 잘 쓰죠,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 논리를 깨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수사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처칠은 그의 공격 수위를 더욱 높여 노동당 코터스의 독재를 경고했고, 애틀리는 이 비난에 반박했으며, 그는 중앙위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위가 노동당 수상의 행동을 견책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역시도 이 중앙위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수상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견책할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상의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애틀리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노동당의 승리 이후에 개최된 자축 파티에서 애틀리는 자신이 내각을 구성하도록 국왕의 부름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그는 이 제의를 수락하기 전에 중앙위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의 동료들은 이 선언에 경악했는데, 특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레스키의 놀라움이 누구보다도 컸는데, 노동당 수상을 갖기 이전에는, 또는 가질 수 있다고 여기기 이전에는 그 독립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 수상을 내고 집권당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이 수상이 중앙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중앙위에 문의하지 않고 어떤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 내각에 들어가면은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진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권력의 유혹이라던가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당에게 그걸 묻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상의 권한이 이 자신에 있던 그런 노동당보다 권한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이 되고 보니까 저기에는 노동당은 이 찌그러져서 작은 그런 당 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내가 지령이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기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다른 기존의 보수당이나 자유당뿐만 아니라 노동당 역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당의 리더십과 정부의 리더십 간의 갈등이고, 그 문제는 지금 현실 우리 정치 가운데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맥도널드, 람세이 맥도날드의 유년기는 독립적인 행위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서 멀지 않은 농어촌 촌락의 방 2개짜리 집의 거실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스 교수님이 이 정당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드는 인물이 이 맥도날드랍니다. 이 맥도날드가 이분에게서 정말 맥도날드 그 햄버거의 명칭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맥도날드. 앞에 이름 람사이 맥도날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했다. 고원지대에서 태어났는데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별로 조명받지 못한 그러한 어떻게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칼라일, 러스킨, 헨리 조지 같은 그런 책들을 탐독하였고, 결국에는 이 맥도날드는 막시즘을 신조로 이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직차,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차 브리스톨에서 거주한 이래로 그는 사회민주연합의 복음주의적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리스톨에 있을 때부터 이 사회민주연합의 복음주의적인 사회주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복음주의적인 사회주의에 경도됐고, 이어서 런던으로 옮긴 그는 일자리를 찾던 중에 몇 주일 동안 주로 집에서 보내주는 오트밀을 끼니로 이어가면서 직업을 못 구했으니까 이제 오트밀 하루를 이제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는 1880년대 중반에 이제 선거 정치에 입문한 것이죠. 그래서 페비언 사회주의 연맹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의 점진적 사회주의 운동이고, 고대 로마 장군 파비우스가 한니발에 맞서서 지구 전법을 썼던 데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 극작가 쇼, 그리고 사회학자 웹 등을 중심으로 런던에 이 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의회 정치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 사회 개량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연맹이다. 이 사회주의 연맹, 페비언 사회주의 연맹이 바로 그러한 연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가입했으며, 영국의 어떤 자유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보수당, 노동당, 이러한 당들의 순회들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산가인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녀는 그가 놀고 먹으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하고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제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불우한 환경에 자라나다가 런던으로 오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명성과 어떤 부를 누리게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정당 리더십에 대하여 영국의 정치 상황 및 시대적 배경과 연관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체인벌린과 그리고 처칠 이런 분들을 이제 비교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레스키라는 사람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다양한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보수적인 진영과 어떤 진보적인 진영 그리고 한의 어떤 정부 리더십과의 어떤 갈등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잘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어떤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정부 리더십이 정당의 리더십을 따르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러한 리더십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토의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제 보수 진영의 리더와 이제 진보 진영의 리더는 보수당과 진보당의 어떤 수장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수장이라고 해서 꼭 이제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고 또 상대 정당과 갈등하면서 잘 협상하면서 또한 당원들이나 어떤 국민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들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당을 이끌어 나갔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면들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어떤 정당 리더십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정당의 어떤 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파트별로도 다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정당을 통해서 정부의 리더가 되지만 이 정당의 리더와 정부 리더, 정당과 정부의 리더 간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역전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리더십이 우선이냐 아니면 정부의 리더십이 정당 리더십을 혹은 정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결국은 이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것들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의회 이 둘 사이에 권력 분립이란 서로 간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결국 정당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 정당이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정당과 이 정부 그리고 정부 리더십 간이 원활한 소통과 또한 이해와 또한 뭐 어떤 합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현실과 같이 이렇게 여소야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정부의 리더십과 또 의회의 리더십 간에는 어떤 그러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 영국의 어떤 그러한 여러 정치적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되살펴보면서 우리 현재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문제들의 그러한 해법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드는 좀 그러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밖에서 여의도 이제 밖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저희들 이제 수업은 또 꿋꿋하게 해야 되니까 예, 오늘 특히나 또 이런 영국의 그런 상황들을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어가지고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의 대표였던 맥도널드 버거가 이분 이름을 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맥도널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도널드가 정치 활동의 수준을 확대했던 시기는 노동당이 보수당과 자유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던 이 상황에서 하나의 무시 못할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1890년대 아직 19세기죠. 1890년대 초에 독자적 그리고 사회주의적 그리고 노동계급적 조직으로서의 독립노동당이 창립된 이후에 이 당을 무대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우샘프턴에서 영국의 어떤 지역이겠죠. 사우스샘프턴에서 하원의원 선거에서 입후보했으나 1000표도 못 얻고 입후보자 중 꼴찌로 낙선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선거에도 꼴찌로 낙선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맥도널드는 독립노동당의 기반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당은 중도 노선 때문에 이 마크시즘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모호한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노동조합의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중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 마크시즘주의자들한테 이제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대표들 그리고 노동당, 사회주의 결사들 그리고 폐비현 사회주의자들은 1900년에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10년 후에 1900년 이 1900년에 한 영수회담에서 만나서 의회 내 정책에 대해 찬반을 표명할 노동계 영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동계 대표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계도 다양한 그러한 이제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든 의회 내에서 정책에 대해 자신의 어떤 입김을 내려면은 같이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 맥도날드는 대표위원회 초대 간사를 맡고 그해 그는 다시 한번 하원의원에 또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런던의 시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의원이 되겠죠. 그리고 5년 뒤에는 마침내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친 거죠. 시의원이 됐다가 5년 뒤에 국회의원이 된, 하원의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1906년이겠죠. 1906년 그는 이 노동계 대표위원회를 노동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세력 다양한 그런 분파들을 하나의 노동당으로 묶는데 정말 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주로 세련되지 못한 노동조합 리더들로 구성된 노동계 블록에 속한 보통의 의회 내 리더 중 하나로 보였는데 하지만 중도파 노조 리더들과 교조주의적 사회주의자들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의 능력은 노동운동에서 그가 두각을 드러내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성적으로 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인물과 같습니다. 이내 그는 의회 내 노동계 세력의 총책이 되었고 그는 영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했으며
평화론자로서 칭송과 비방을 한 몸에 받았지만 일단 영국이 참전한 이상은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상한 그는 전쟁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를 잘 쓴 거죠. 이게 거래적 리더십 하나의 협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봐서 잘 봐서 자신 어떤 노동당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 반대했다가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 승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어떤 굉장히 어떤 리더십으로서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술수라던가 지략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전쟁 무드에 압도된 상황에서 선거에는 대패했으나 1922년 다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22년에 다시 하원에 당선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노동당 총재에 취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강했던 자유당이 분열 몰락하고 보수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노동당과 자유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보수당을 능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보수당이 이제는 자유당을 좀 이끌면서 그러니까 노동당이 자유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당과 대립한 이런 양태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신정부의 조각 요청을 얻게 되었는데 맥도날드는 정치 경력 초창기부터 자유당과 연정을 주장했는데 독립적인 제3당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당과 연정해야지 노동당으로서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얻을 수가 있다.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제 그는 양당 간의 노선 차이가 아직도 극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자유당과 노선이 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과 자유당의 연립 정부는 1년도 안 되어서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줘야 됐다. 그러니까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성된 내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보수당이 그 내각을 가져가게 된다. 이 내각 책임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맥도날드는 수상에 취임한 후 처음 몇 개월간 리더십 자질을 과실했으나 초선 의원들의 측의 불신을 샀고 수년간 노동당은 만약 집권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 리더들은 궁극적으로 제야운동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의회에 들어가더라도 이 제야에서 활동했던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거 일종의 기본에 충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초선 의원의 불신을 사게 된 것입니다. 수년간 노동당은 만약 집권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 리더들은 궁극적으로 제야운동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죠. 하지만은 맥도날드는 그의 내각 인선과 정책 결정에서 마치 자유당과 보수당 리더들이 그렇게 하듯이 독자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의 어떤 결정이나 중앙당의 그것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떤 하나의 정부 리더가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인가 봐요. 이 늙은 사회주의자 리더들이 화려한 런던 사회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으며 귀족주의 세력에게 당을 넘겨줄 위험마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 출신의 맥도날드, 이 리더가 내각을 구성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노동당 원래 그런 취지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야활동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의회 내에 있는 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거나 같이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이 노동자의 그런 계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초선 의원들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당 내에서도 평당원들에도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이 노동당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승패가 어찌되었든 노동당은 이 시기에 핸더슨과 같은 인물의 탁월한 리더십에 힘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 내에서는 이 아더 핸더슨이 이분의 탁월한 리더십에 힘입어 조직력을 놀랄 만큼 확충하였는데 1929년 총선에서 바로 이러한 조직의 힘이 10분 발휘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대한 어떤 리더십,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통합해 나가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어떤 당이나 보수당이나 아니면은 진보당이나 아니면은 노동당이나 아무튼 그 리더가 가는 곳은 그 조직이 정비되고 그 당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더십의 그러한 위치와 그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더 핸더슨과 같은 그 리더십을 가지게 된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1923년의 선거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2배로 올랐으며 결국 1929년이겠네요. 노동당 지지율은 2배로 올랐으며 결국 보수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맥도널드가 수상직을 취임했고, 그는 이번 내각 인선에서 노동당 지도부 그리고 심지어 노동당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당 수뇌부의 동료들 중 친분이 두터운 몇몇하고만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점점 그 정부 리더로 오래 있으면은 당하고 이야기 안 하고 스스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의회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각을 아니면 의회를 중심으로 원내 아니면 정부 내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주도하면서 그 당을 이끌고, 이 당은 그냥 그 사람들이 정부 내 아니면 의회 내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판인 거예요.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영국의 정당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됐는데, 노동당은 이제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 당은 평당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가치하에 그 사람이 의회로 가든 정부로 가든 이 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노동당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정부의 리더로서 들어가고 보니까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그 원인은 이 내각의 그러한 강력한 파워, 그 권력의 힘, 이것이 그렇게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국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난 이러한 정치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동안 맥도널드 수상은 노동당의 몇몇 호전적인 세력들, 그가 거침없이 비난하는 말로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과 노동당의 기반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세력 사이에 중도를 거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 새로운 노동당 수상은 국내 문제보다 대외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다. 별로 국내 노동당의 상황이나 자기 지지한 지지 기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1924년에 그는 수상직과 함께 외무부 장관직을 겸임했다는 것이죠. 정부 리더로서 맥도널드는
원내 노동당의 지속적인 충성을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의 충성과 불간섭을 요구했는데 노동계 원로들은 그가 과연 얼마나 당에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했으며 거의 시초부터 그는 반대당 리더들과 자본가들의 이익에 타협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자신이 컸지만 사실 그의 마인드 자체는 자본가들이나 이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 그가 수상으로서 처음 하원에서 연설했을 때 그는 협력의 필요성, 재반 의견의 개진 등을 역설하면서 하원들이 서로 투쟁하는 각계 부대의 소속원들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의원들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연설이나 그의 어떤 태도는 굉장히 국민을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 정치 내에서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하나의 이면이고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비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에 대한 비교와 또한 정당의 리더십의 모습에 대하여 맥도널드와 노동당의 20세기 초반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묘사하면서 설명하시고 또한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현재 노동당의 집권 및 리더십의 배경 역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자료로서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현재 한국 내에서 정당 간의 갈등이나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 가운데서 영국의 노동당과 리더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해결책이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 상당히 정부 리더의 권력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정당의 어떤 중앙위라든가 이런 정당의 지시를 받거나 정당의 어떤 지침을 따르기에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런 위치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또 그런 관점에서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자체가 굉장한 건 권력과 파워의 그런 기관이고, 또 거기에 이 나라 전체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어떤 폐쇄적이거나 서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서로 용인하고 또한 인정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관용의 정신으로, 이 관용의 정신으로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근본 취지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따라서 행동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코온 토양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집에도 이제 아들이, 딸이, 자녀가 크면은 가정을 떠나서 자신만의 삶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철학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코온 그런 곳에, 코온 그러한 고향에 자신의 원래 본가의 그러한 어떤 애정이라던가 어떤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유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뭐 전화 드린다거나 아니면 찾아뵙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부 리더 역시도 자기의 코온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연락하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소통의 길을 터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돕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쉽지는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잘 이룰 수 있을까? 특히나 또 우리나라처럼 이 여소야대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의회 내에서는 이제 양 정당 간의 갈등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이것을 또 건설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의 상대당과의 그러한 문제들은 의회 내에서 풀고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정부와 소통하면서 정부의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해 나가고 또 정부도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의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럼 의회에서는 물론 갈등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이런 하나의 어떤 의회 내에서 그리고 정부 내에서는 통합적인 리더십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내각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던가 이 의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이 과연 그러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원로 분들도 될 수 있겠죠. 통합적인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해보고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만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적당한 어떤 긴장 관계 가운데, 갈등 관계 가운데 서로 협의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한쪽이 오버해 버리면은 한쪽이 너무 이제 나가 버리면은 이제 그 서로의 그 어떤 균형 상태가 깨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서로 간의 소통과 원활한 어떤 그러한 협의 가운데 문제를 이루어 나간 어떤 그러한 민주주의적 어떤 구조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의 어떤 짧은 정치 현실 가운데, 정치 역사 가운데서 참 이루기는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리더십을 또 키우기 위해서 영국의 뭐 이튼 스쿨 같은 그런 곳에는 이제 뭐 대부분 외교관이라든가 정치관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정말 이렇게 이 국가 전체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기르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정말 갈등 가운데서도 서로 협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어릴 적부터 성장할 때부터 그걸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공간들,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당장에 또 대학에 들어가기에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학창 시절을 이제 시험 공부에 다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어떤 좋은 자격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책하고만 씨름하고, 그러면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책만 만나지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많은 지식은 알지만 그걸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까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무지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어떤 교육 형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 영국의 정당, 특히 노동당을 통한
하나의 리더십 구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점차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매 따라 맥도날드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필사적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매달렸죠. 실업 확산과 금 보유량이 급속한 감소에 직면하여서 그는 사회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의 몰락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과 금융계 인사들, 그들이 동맹 세력인 보수 정치인들이 협력을 원했으며, 또한 경제위기는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지출 삭감, 특히 실업보험 예산의 삭감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는데, 의회와 정당에서 수상에 대한 충성은 매우 강력했으며, 맥도널드는 노동당이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을 취하도록 하는 데까지 거의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노동당에 있으면서 보수주의적인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전체를 영국 사회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노동당 지도부의 주력이 그의 노선에 딴지를 걸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당에서 수모를 겪은 맥도날드는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하였고, 국왕이 그의 사표를 반려하자 맥도날드는 신속하게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의 옛 노동당 동지들을 다 버리고, 그 대신 이제 그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반대당에 접근해가지고 새로운 국민정부를 구성하였더라는 사람이, 이 맥도날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맥도날드. 그러니까 자기 노동당이 안 되니까는 이 영국 사회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반대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각을 구성해 버린 것이죠. 진짜 그러니까 자기 노동당 이제 붕 뜬 거예요. 황당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노동당 당직 리더들은 그들의 옛 리더가 자신들을 버리자 망연자실하여서 멍하니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을 밝히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해 가지고 내일이면 런던의 모든 공장님네들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할 거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또 나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경력 내내 이 변혁적 리더십의 전도사에서 거리적 리더십의 실천가로 가끔씩 변신하고는 하였는데, 한동안은 이 마크시즘을 가지고 주물럭거린 후에 좌익 정강 정책을 실현할 생각으로 좌익이 일단 집권한 후 그 변혁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르주아 정당들과 연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동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정책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식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와 그 외 노동당 리더들은 자유당과의 연정에 동의했으며, 그리고 1931년에는 다시 이제 보수당과도 연대했고, 그는 1914년의 전쟁 무드를 힐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했고, 생애의 대부분을 자본주의를 공격하는데 바치고서도 정작 그 위기가 도래했을 때는 그것을 구하려고 애썼으며, 사회의 재구성을 이끌 신당 창당에 힘을 기울였으면서도 사회의 재창조자보다는 정상배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치인 스타일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혁적 리더로서 사회주의적 이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좌익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로서 세워졌지만,
영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가 취했던 거는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취하해서 했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것들까지 이루었지만 그가 그것을 통해 완전 어떤 새로운 변혁을 추구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영국이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가 좌익의 어떤 그런 토양 가운데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이 국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경제적 위기와 또한 여러 흔들리는 상황과 그리고 또 세계 제1, 2차 대전의 그러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고 존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선택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 현실 가운데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왜 우리 어떤 정치 철학이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은 결국은 이 나라가 안정되게 경제적 발전을 누리고 국민들이 그 욕구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이 가운데 평안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어떤 자신의 정당이나 정략이나 아니면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뒤바뀌어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 맥도날드의 어떤 정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오랫동안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역사를 겪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맥도날드의 정치 경력은 이념상으로는 사회 변혁을 꾀하되 실천적으로는 부르주아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서구 좌익 정당들의 딜레마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보고 있는 것이죠. 변혁적 리더십으로 리더가 되더라도 때때로 필요할 때는 거래적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맥도날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변혁적 리더십과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의 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보다 철저하게 결속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한 공산당 측의 비웃음을 사면서 노동계 인사들은 맥도날드의 배반에 대해 오랫동안 비난했지만 그들도 정당 리더십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많이 비판했지만 하지만 정당 리더십은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십이 정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단지 어떤 자신의 정당이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이 사람이 움직였느냐,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었느냐, 이런 것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정당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도날드의 전체적인 모습들, 그 전체적으로 행했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정책이나 말이나 인품이나 성격까지 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맥도날드를 보고 판단한 그러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정당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인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여전히 평당원 측의 궁극적 우위를 주장하면서도 노동당 내에서는 원내 노동당 측의 우위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 정당은 최소한 여타 서구 민주국가들의 정당들에 비해 계속 당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노동당 정책은 토론에 따른 결정이 대상이 되고 노동당 지도부는 노동계로부터 선발되는데, 이때 후보자와 정책 대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상당 수준의 풀뿌리 리더십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 이 영국을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 풀뿌리 리더십을 실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리더십이 하늘에서 그냥 공중낙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 이 땅의 토양에서부터 이렇게 풀뿌리가 나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 맥도날드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렸을 적에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런 환경들이 하나의 뿔뿌리가 되어서 시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수상까지 이렇게 자라나온 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평당원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토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서 또 이 후보자들이 선출되고 이런 것이 이상적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도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문, 지역별 경향들과 전당대회와 전국 평의회에서의 이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당 지도부와 내각 부분에서와 이들 지도부 부문들과 원내 당 세력과의 효과적인 조율에 의해서 지지된다. 중요한 단어가 효과적인 조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원외가 있지 않습니까? 원외. 그리고 원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내가 있죠. 정부. 그리고 평당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조율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조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럼 이 정당 리더십이 어떻게 이것을 조율해 나가냐? 바로 아까 말했듯이 풀뿌리 리더십으로서 그가 가진 이 풀뿌리로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소통했던 능력과 서로 간의 이러한 갈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것이 자라나서 이 풀뿌리 리더십으로 맥도날드와 같이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특별한 영국 정당들, 특히 노동당의 리더십 구조의 성격은 이 정당 체계를 여타의 것들과 비교할 때 분명해지는데, 프랑스 중앙당들의 리더십은 오래전부터 자유로운 독립성, 강령의 취약성, 그리고 사적인 정치활동의 재간 등으로 유명하였고, 그 같은 성향을 가진 가장 풍부한 정당은 바로 급진적인 사회당, 보통 급진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내에 있는 사회당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식 정당 중 최고의 역사를 지닌 급진당은 1930년대의 비극적 시기에 영향력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익 정당과 좌익 정당의 중간에 자리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통 대부분을 이어받았고, 또한 초기에 격렬한 반교권 노선을 취했던 까닭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도의 입지에서 어떤 프랑스 혁명 정신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반교권주의를 통해서 대중 다수의 그러한 위치를 점하면서 이 양쪽의 사이에 그러한 중도 입지를 잘 유지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프랑스의 사회당이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당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급진당은 1930년대 당시 프랑스를 휩쓸고 있던 국내외의 우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행사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2차 대전 시기였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배들, 즉 권력은 있으되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 리더들의 정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은 가졌어요. 권력은 가진데, 하지만 그 리더십을 발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이 사장되고, 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권력만 가지고 그것을 향유만 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왜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도 없고, 갈등을 해결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을 이끌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지만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즉 그들에게는 이 정치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의 정부 리더들은 정당 리더들에 대해 우위를 지켰지만 그것은 대체로 당 조직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었으며, 지방당위원회들은 자기 당의 하원 의원들에게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역시도 의회 내의 의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터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당인들은 자당 의원들의 파리에서 자기 지역 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인들을 돕기 위해 행정부에 간섭하는 한 그들의 원내 의정 활동에 대해 참견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당 조직원은 매우 많은 편이어서 강력한 전국적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히 많지도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 정당의 고위 결정 기구는 리더들보다는 정부 리더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런 성격의 어떤 정당 리더였다.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같이 이제 어떤 정부에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는 각자 행동해도 서로 터치하는 그런 약간 프랑스 성격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935년에 라무르의 보고서, 피터 라무르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정당의 중앙위원회는 2388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406명은 전현직 하원의원, 상원의원, 시장, 장관 또는 그러한 고위직 후보자 출신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이보다 좀 더 평등지향적이었으나 그 진행 절차는 사전에 중앙당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원내 리더들의 영향력이 막대했으며, 간혹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반발이 일어났어도 대체로 교묘한 협상과 또 협상 과정을 거쳐서 무마되었다는 것이죠. 별로 갈등 과정도 없고 당 중심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형태로 정당이 운영되었고, 또한 원내 의원들이 그런 막강한 파워를 다해서 대부분 그 정당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힘의 분산이 원내 리더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한계를 갖고 있으며 원내의 급진파 집단은 단순히 도식적으로 보면 좌파, 중도좌파, 중도파, 보수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일단의 이념상의 분파와 파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당 내에서도 이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당,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당의 그러한 상황들로 이게 균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원들은 당 통제에서 해방시키는 중앙, 지방당으로부터의 바로 그 자유가 원내 리더들, 강요들 또는 수상의 의회 초재선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렇게 균열되어 있으니까는
원 내에서도 이들이 서로 규합하거나 아니면은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플레이하는 것이죠. 같은 당이지만은 이런 현상도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의 느슨함은 정당의 원칙주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 원내 급진당 리더들 뿐만 아니라 급진당 파벌의 리더들도 구성원 각각의 리더들, 동급자들, 추종자들, 타 정당의 리더들, 중앙지방 당직자들, 그리고 외부의 경제 관련 이익 집단들과 흥정과 거래를 하여 이합 집산을 되풀이함에 따라 그들이 원내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서 자기 이익 취득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급진당이 만년 소수당으로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좌든 우든 다른 정당과 합작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는데, 급진당 리더들에게는 당 노선의 선명성을 추구하다가 고립의 서러움을 맛보느니 일부 강요를 배정받으면서 정치적 성과와 이익을 향수하는 편이 더 바람직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선명한 정당의 방향을 가지고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부 강요 어떤 자리만 조금 얻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자리 향유하면서 그냥 의원직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권력 누리며 사는 겁니다. 리더십 발휘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조건들이 협상적이고 전술 위주이고 정치제도의 제세력들을 극복하기보다는 조정하려고 하는 리더십에 유리함을 주는 것들이었는데, 이는 대승적 움직임과 교묘한 균형의 정치였으나 결국 비활성과 정체성의 정치체만 남기고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 모습은 물론 단시간에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끝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니나 너나 그냥 자식이 위치 들기면서 그렇게 놀다가 서로 분파지어서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욕구나 상황들은 전혀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에서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결국은 쉽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라무르가 이 당시의 프랑스 정치를 검토한 이 라무르가 결론 지은 바로는, 많은 리더들 자신이 뒷부분을 라무르가 이야기한 겁니다. 쭉 읽겠습니다. 의아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대부분은 정직했고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성실했다. 일부는 심지어 훌륭한 프랑스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교양과 재능을 놀랍게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화 귀족주의, 즉 그 표면적인 무용성에도 불구하고 공화정에 상당한 그리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정당도 더 나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못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실패를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정당 내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고 그 객계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어떤 교양과 인격과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당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노선과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합치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정당 리더십이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고 분파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이 정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프랑스 정치에서 바로 이 정당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정당 리더십이 있겠냐는 것이죠. 비평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정당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프랑스 정치를 통해 풀어가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 리더십의 정황들을 살필 수 있는 단서들을 또한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의 내용은 원내 리더와 원외 리더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정당 리더의 적정 위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정당 리더십의 필요성이 여기서 바로 프랑스 정치의 어떤 폭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가 독일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어떤 이익과 어떤 협상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집단과의 또한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의 원내 리더들인데, 이 원내 리더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이 원내 리더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원내에서 이런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정당 리더십을 또한 갖추고 있으면서도 바로 자신들이 정치에서 아니면 정책에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에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 리더십, 이 원외에 있는 이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원내에 있는 리더십은 아무래도 원내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각 지역구에 가서 듣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은 이 원외에 있는 리더들과 원외에 있는 평당원들이라는 것들을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정해주는 이러한 통로가 막힌다면은 결코 이 원내 리더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원외 리더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원외 전체의 어떤 리더죠, 당 리더. 그는 마찬가지로 각 분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고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철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원내의 리더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원내의 리더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아니면 정부의 리더가 필요한 것을 잘 듣고 그것을 그 정당 내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정당의 내에서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디스커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이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모아들이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당 리더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정당 리더십, 원내든 원외든 이 정당 리더십의 위치는 바로 국민들과 정부와 의회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민이 있죠. 국민 중에 일부가 어떤 하나의 정당이 있겠죠. 정당을 구성하고 있겠죠.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 진정한 정당 리더십은 이 중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 그것을 정당에 알려주고 이 정당을 통해서 정책과 실제적인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하나의 어떤 요청으로까지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지도록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 주고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다시 국민들의 요구가 채워지는 이러한 위치, 중요한 위치에 바로 이 정당 리더십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리더십이 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나가면서 결국은 통합적인 리더십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안에 변혁적인 리더십도 있고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도 있고 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이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정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 정당의 그런 철학도 실현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특히나 의회와 또한 정부와 대통령과 또 굉장히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또 이렇게 리더십 학교를 또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생각해 본다는 것에 또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장시간인데 지금 또 아직까지 밖에서 아직 집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좀 마무리했나 봐요. 지금 잘 들리진 않는 것, 시간이 늦었으니까는. 여러분 또 함께 이렇게 디스커션이나 토의해 볼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맡은 곳에서 정말 리더로서 역할들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고 여러 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좀 상황이 변화하게 되고 또 흘러가게 될까라는 것은 뭐 많은 예측은 있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한국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좀 숙고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너무 또 침울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가 또 과거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 이러한 난관들을 또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좀 안도감을 가지시고 또 좀 이 시간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에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